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연이어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뭐라 할까요? 뭐 방송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시리즈를 가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미래 경제 그리고 자신들의 패권의 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관점에선 어느 산업, 어느 기술을 육성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중국의 전략 전술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걸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권 유지 같은 것에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정 국가가 패권 국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건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적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낮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수급이 가능해야 돼요.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네. 예,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혼자 독자적으로 감내할 수 없다면 외국 상황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큰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되기 네. 쉬워요. 에너지.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꽉 잡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죠?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셰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산유국 1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유 수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의도로 그런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거는 가능하면 나중에 캐고 일단 외국 거 갖다 씁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뭐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식량입니다. 전 세계 먹거리, 뭐 메이저 5대 곡물회사 그러면 또 이것도 미국의 곡물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이라든가 대외 의존도가 낮춰야 패권 국가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국가 안보, 방위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도 어떻게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기술과 패권 이런 게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세 가지 에너지, 식량, 안보, 방위 다 과학기술과 연관이 그럼요. 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인 것 같아요. 예. 과학기술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서 뭐부터 여쭤봐야 될까 했는데 네. 세 가지를 딱 짚어주시고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중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과학기술 또는 뭐 과학과 관련된 산업 예.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확대한 개념들하고 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경제를 부흥하고 소비 진작 또는 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까지 좀 더해가지고요. 네.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10대 과학기술 육성책이라든가 10대 첨단 산업 육성책 항상 꼭 10개를 꼽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202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10대 맞습니다.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 간에 어떤 기술을 10대로 선정했는지를 보면서 각각의 전략 전술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중국의 과기부에 해당되는 곳에 첨단 기술 연구발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전문가 집단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3,500명을 뽑아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와. 도대체 어느 기술을 육성하는 게 우리 중국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까? 라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국 내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무엇보다도 자국 내부의 상황들을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꼽혀졌던 기술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되어 있는데요. 네. 보면 화성 탐사선 10원 1호 이게 화성 착륙 성공한 걸 본인들이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성에 착륙한 국가가 중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요? 네. 이 아닌가? 부분은 두 번째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네. 71년에 발사하고 착륙을 했어요. 예. 했는데 이게 착륙한 후에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지를 못했어요. 요거를 실패라고 보면 중국이 네. 두 번째인 게 맞는 거고, 요거를 착륙은 성공했다라고 보면 러시아가 두 번째인 거겠죠. 네. 예. 역시 전문가. 예.
다음으로는 중국의 우주 정거장 텐허 이거를 또 꼽았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의 그 이면 그러니까 뒷면으로 가고 예. 그리고 달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달의 진화 또는 이런 것들의 비밀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온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진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들이었고요. 우주 항공 분야네요. 네. 세 가지 말씀하신 게. 요거부터 그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아니 그럴까요? 그러면 예. 우리 민생 경제라든가 내수 경제 또는 수출에 있어서 지금 방금 뭐 화성 탐사라든가 달이라든가 뭐 우주 정거장 예.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출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돈만 많이 들어갈 것 같기만 한데 예. 중국은 왜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네. 이제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얼마나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해요. 전체 중국 GDP의 1%는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전 세계 패권 국가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은 우주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냉전 시대 때처럼. 냉전 시대 때도 뭐 러시아와 그때는 구소련이었으니까 예. 미국의 그 경쟁이 우주 발전을 기치로 해서 경쟁을 치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미국이란 국가에 과연 중국이 되겠어라는 전 세계 국가들 또 전 세계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 중국의 과학기술이 또 경제력이 이 정도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광고 효과는 이런 우주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 경제 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이 광고 효과가 얼마 있는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한 계산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 이렇게 인류가 처음으로 인류의 미지의 영역인 달의 뒷면이라든가 화성에 착륙한다든가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성공을 하면 그게 전 세계 저녁 9시 뉴스를 장식하잖아요. 그럼 그 저녁 9시 뉴스 전이나 후에 예. 광고를 그 3분 뉴스 기사처럼 또는 4분 뉴스 기사처럼 광고를 살 때 집행해야 될 돈이 있겠죠. 예. 그거를 똑같은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달에 착륙선을 착륙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한 1분짜리의 리포트 기사로 나간다고 하면 네. 1분짜리의 대한민국 광고를 트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광고 띠지를 사는 것과 우리가 광고 슬롯이라고도 부르던데. 그렇죠. 슬롯이라고. 예, 그거를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 금액과 똑같은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광고 효과도 내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투자할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은 순수 과학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취약해요. 응용 과학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내는데 예. 그런데 이 순수 과학은 도대체 언제 성과를 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 가끔 순수 과학 하시는 분들의 예산 심사라든가 집행 관련한 평가하러 가잖아요. 예. 그럼 저도 상식적으로 순수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수 과학에 뭔가 더 예산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국가에서 전체 저에게 주어진 이 정도 금액이 총액이니까 이걸 가지고 분배하셔야 될 겁니다. 그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가이드 아래서 어떻게든 뭐 누구라도 더 드리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덜 드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물어볼 수가 밖에 없죠. 뭐냐면 박사님 또는 교수님 이거 연구비 지원해드리면 이거 순수 과학인데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하면 미사오고는 잔뜩 써오셨지만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순수 과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순수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죠. 빵 터지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던데요. GPS라는 그 우리가 지금 그쵸. 보편적으로 쓴 게 네. 순수과학에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천문 쪽에 관련이 네. 있으니까 네, 천문 지구과학 이쪽이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 순수과학은 어떻게든 예산 집행하면서도 뭔가 효율성이라는 관점, 즉각적인 효과라는 관점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수과학과 그걸 활용한 응용과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예요. 뭐 예를 들면 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는 게 예.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게 떠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순수과학,
지구상에서 실험할 수 없는 뭐 생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시계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우주에서 실험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과학을 우주에서 실험해서 지구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주상에서 실험하고 그걸 다시 역으로 지구상에 투영시켜서 지구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고민을 하곤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수과학과 그것도 당연히 응용과학의. 포함되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우주 발사체를 올리는 거, 그다음 달 이면에 가는 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테코노미 시간에서 이런 게 사전에 다 공식으로 계산된 거다 말씀 계산된 주셨잖아요. 거죠. 예. 천체의 운동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물리학,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학문이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근원적인 학문들인 수학과 물리학 등등에 투자를 했을 때 아주 직접적인 과제화돼서 투자가 되니 예.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뭐 신소재라든가 뭐 천체 관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산업에 바로 투영될 수가 있잖아요. 아,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수학이라든지 기초 물리라든지 이런 건 그렇죠.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봐야 결과물이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 우주와 결합시키면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의 과기부에서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천명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발표된 내용이 중국 제조 2050 계획이라는 겁니다. 제조 2050 계획. 예, 이거는 순수 과학과 기술이라기보단 좀 더 산업에 가까운 거겠죠. 예.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중국 제조 2050 계획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이 되자 이 슬로건이에요. 제조 대국과 제조 강국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국은 많이 생산하는 거, 싸고 많이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강국은 질 좋고 고부가가치의 물건 생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또 10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IT, IT. 로봇, 또 여기도 우주항공, 네. 그다음에 첨단 철도, 그다음에 철도. 에너지,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장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아까 제가 2021년에 우리나라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도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로봇 제조,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네. 그 겹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 미국과 일본의 첨단 산업 부분 선정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미국도 똑같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육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분야가 거의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뭐 전기 자동차 등등. 2차 전지 뭐 예, 이런 2차 거. 전지를 포함해서요. 네. 이런 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냐면 네. 아니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나 그다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은 기술 육성하자는 건데 그렇죠. 뭔 중국의 차별적인 전략 전술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자, 그 슬로건인 그 산업군 선정하는 건 똑같은데 네. 중국은 그 산업 섹터에서 B2B 산업을 할 만한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품 서비스화할 수 있는 걸로 먼저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고요.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일본은 똑같은 산업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B2C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보자라고 선정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제일 그 중요합니다. 차이를 왜 두는 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중국이 지금 산업을 발달시키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네. 뭘 상수로 보고 있냐 하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중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 그리고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뭐 혐오감이라든가 저항의식 예.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B2C 영역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성과가 잘 안 날 가능성이 많다. 사람들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B2C는요. 네. 누가 어떤 나라 제품을 쓰는지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메이드 인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중국 휴대폰 엄청 싸잖아요. 솔직히 휴대폰으로 정말 복잡한 기능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화나 뭐 SNS 카톡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면 사실 최첨단 휴대폰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가요. 그냥 옛날에 그 폴더폰도 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유튜브나 좀 보고 하면요. 네. 그런데 굳이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한국산이나 또는 애플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산 물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 때문에 뭐야 이거 중국 폰이야? 야 이거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그냥 싸구려 저가 제품이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아주 더 나쁘게는 환경 오염시켜서 만든 제품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해서 만든 물건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평화를 깨는 국가에서 만든 제품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전 세계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을 살려다가도 주저되는 고객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봤자 그거를 B2C로 바로 판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으니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산업들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인지까지 확인하면서 자동차 사는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자동차 회사 가서 포드 전기 자동차 샀어. 아니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테슬라 안에 있는 배터리가 중국산이야, 한국산이야. 이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부품 소재나 B2B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도를 높이는 게 중국의 산업 전략이에요. 아, 조금은 이해되는데 아직도 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서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인한 뭐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산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나 인식, 이미지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B2C가 아닌 B2B 사업 쪽으로 펼치려고 한다. 네. 기술을. 그런데 B2B라고 해도 어쨌든 사는 게 기업이라고 해도 네. 기업들도 뭐 이런 반중 정서라든지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서 왜 덜한 건지 덜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의 노트북이라든가 LG의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산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 전기 기판 안에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직접 회로 중에서는 네. 중국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기업들이 살 때 네. 물건을 부품을 살 때 예. 네, 기업 입장에선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면 좀 더 싼 거, 그리고 좀 더 많이 수급받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로 그걸 채워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싸고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부품을 그렇죠. 제공한다. 중국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뭐 특정 회사들을 뭐 다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소니인데 네. 자세히 그 뒷면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소니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왜 중국 가서 만들었느냐? 소니라는 브랜드는 있지만 그걸 싸게 만들어서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부품이나 소재 중에서 저가로 뭔가 물건을 납품받고 싶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중국의 손을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중국도 이 맥락을 이해한 거죠. 예. 예. 중국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의 그런 분위기를 알고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걸 사라라고 B2C가 아닌 B2B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미래에도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신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B2B로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물건 만들 수 있는 데는 우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신규 산업에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네.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선정한 10대 기술 중에서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업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왜 이런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을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게 B2C가 아닌 B2B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우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광고 효과가 크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결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선정한 10대 기술. 10대 기술을 어쨌든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네. 10대 기술을 선정하면서 그 차이점을 둔 부분이 어디냐 네. 했더니 반중 정서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B2C 사업이 아닌 B2B 사업 영역을 주로 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B2B 사업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좀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B2C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예를 드는 건데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기계 장치부터 해서 소재부터 해서 뭐 5만 가지가 들러붙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그렇죠. 합쳤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산업 전반적인 역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 10대 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오로지 B2C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을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까 저기 그 뭐 중국이 반중성서 걱정해서 B2C는 자신 없어 하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육성하려고 합니까? 네. 이게 이제 그게 다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 어쨌든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를 살 때에도 중국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 기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야 오토바이 가격이야 이런 수준으로 전기 자동차를 싸게 한번 만들어 보자. 스마트폰 한창 이렇게 발전되는 단계에서 중국이 네. 그런 전략을 쓰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지금 뭐 그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기 자동차에서도 그 전략을 쓰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를 그럼 싸게 만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제조업이 싸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법은 무조건 규모의 경제예요. 대량 생산해야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수 시장에 전부 팔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을 자국 전기 자동차 기업들에게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도 아주 두둑하게 주면서 전기 자동차 이제 살 사람들 많으니까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공장 그렇게 크게 지어서 예.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싼 값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국에서. 그다음 이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하나 만들 때 그 원가 비중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원가가 제일 많이 잡히냐 하면 하나는 당연히 인건비일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전기료예요. 음. 우리가 뭐 어떤 원자재 사오고 이런 거 빼고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전기료 부담만 더 낮춰줘도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제품의 단가가 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를 그렇죠. 말씀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또 하기 위해서 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10대 산업 기술 또는 10대 산업 전략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켜서 예.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 그러니까 전기의 값을 떨어뜨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예. 물론 자동차만이 아니라 전기료 싸지면 제조업 전반적인 어떤 수혜를 받긴 하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이 되다 보니 거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 1메가와트 아워당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화석연료에 비해서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게 더 싸요. 그러니 국가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구축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통관 허들을 낮출 수 있는 맥락도 되는 뿐만 아니라 예. 자국의 제조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값싼 제품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우리가 한번 B2C를 끝까지 놓지 말고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가 패권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자체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만약에 절대적인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받는다라고 하면 석유를 가진 나라 또는 석유와 관련된 이권을 가진 나라 또는 석유를 결제하는 결제 통화를 가진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맥락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패권 국가들이 어쨌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에너지 패권이라고 뭐 일명 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네.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개발시켜 가지고 네. 기존 패권 국가들과는 다른 에너지 패권을 좀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좀 고려사항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아까 세 가지 패권 국가가 꼭 가져야 되는 세 가지가 네. 에너지, 식량, 안보, 방위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것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요. 식량 부분의 그 기술은 대놓고 10대 산업의 하나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쟁은 정보통신 전쟁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도 당연히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국의 정책 기조가 미국과 다르다는 걸 비교하려면 예. 미국의 10대 전략 기술 선정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예.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2년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초당적인 협력 아래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걸 제정하고 앞으로 10대 전략 기술에 향후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330조 원을 투자하자라는 비전을 발표합니다. 330조요. 네. 우리 예산의 절반이네요. 절반이죠. 그런데 반도체 과학에만. 네. 네.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선정한 기술들을 보면요. 첨단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네.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언급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나 이런 게 필요한 기업이나 또는 개인까지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원천 기술을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예. AI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뭘 하겠다냐고 했더니 첨단 통신이나 실감 기술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실감 기술이요. 그렇죠. 아, 실제로 느끼는. 그렇죠. 네. 우리 흔히 말해서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요. 물론 기업체도 쓰죠. 그런데 대부분은 게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우리 개인들이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미래 산업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산업 섹터에 있지만 그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거는 실감 기술? 그러면 앞으로 더 고해상도의 게임이나 증강현실 뭔가 디바이스들이 나오겠네.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중국이 개발하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 집에 양자 컴퓨터 하나 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신 B2C와 B2B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바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 게 조금 이례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생명공학 의료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B2C고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뢰 기반의 B2C거든요. 네.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느 나라 약입니까? 미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는데 중국산 약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B2C와 B2B의 차이. 네. 예, 명확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본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일본도 10대 육성 전략 중에 가상현실, 인공현실, 증강현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일본도 대표적인 게임 강국이죠. 예.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분야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노인과 관련된 치매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일본 내부의 문제들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B2C와 B2C 네요.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중국 정부는 어쨌든 B2C 사업이 아닌 B2B 사업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게 네. 직접 일본이나 미국의 그 10대 선정 기술 요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보이네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쨌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다른 나라가 똑같이 그냥 육성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중국이 그동안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은요.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어마어마한 보조금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의 대표적인 뭐 전기, 전자, 백색가전 부분의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동통신 장비 관련한 회사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한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요. 사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망할 고비를 10번 가까이 넘긴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다? 돈 더 줄 테니까 다시 해봐. 돈 더 줄 테니까 또 해봐. 그래서 진짜 뭐 10전 9패 마지막 1승해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회사가 됐다든지 5G 장비 회사가 됐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실패를 해도 어쨌든 실패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면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예, 경제적 지원을 계속 국가가 해주는 모양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실패를 용인해 준다라는 게 결국 또 뭐와도 결부가 되냐면 중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창업을 많이 해요. 창업이요. 예. 왜냐하면 창업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예. 야, 이 녀석아,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는다. 그러다가 전 재산 다 날린다. 이런 얘기 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2019년 10월 중국 후륜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따져보면요. 네.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206개인데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 203개예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가치 평가가 그 기업의 가치 평가가 1조 원을 넘어선 기업을 말해요. 스타트업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급성장한 기업이 중국이 제일 많은 거죠. 206개. 별 차이가 미국이랑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다라는 건 그만큼 창업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그거를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중국 정부인데요. 어느 정도로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첨단 산업으로 지정했던 10대 산업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투자할 때는 지방 정부와 국유 기업이 최대 8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모든 투자 자금을 국가가 거의 대부분 대주겠다 이런 거죠. 국유 기업과 지방 정부가 네, 그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 10대 첨단 산업 부분에서 창업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네. 그 전략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품이 만들어진 게 이제 첫 번째 성과일 거 아니에요. 그 전략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면 최초 매출은 정부가 사주겠다. 네. 우리 둘이 차세대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개발에 성공했고요. 이겁니다 하면 알았어. 초창기 매출은 우리가 다 사줄게. 이걸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네가 들였던 비용 같은 것들을 다 정부가 사면서 메워줄게 이런 개념이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그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네. 예로 든다면 창업을 지원은 하되 그 창업의 종목이라든지 네. 어떤 무엇으로 창업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기업이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새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보조금 같은 것들은 지원은 되긴 하잖아요. 물론 네, 비율이 네. 다를 뿐이지만 자연히 산업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텐데 네. 중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가요? 예, 그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요 창업을 뭘로 해야 돼, 어느 분야로 해야 돼를 거의 가이드를 정해주고요. 아. 그러면 영민한 어떤 공과대학 학생들이라든가 공학 박사들이 저걸로 해야 안전판이 생기는구나, 저걸로 해야 실패해도 나에게 아무 손상이 없구나, 이걸 인식시키게 만들어서 글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예. 이게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리커창 총리가 네. 2015년도에 뭐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냐면, 아니 우리 중국이 우주선도 발사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볼펜 심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냐,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볼펜심을 못 만들어요, 중국이? 예, 이걸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네.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게 뭐야? 네. 이게 궁금해서 그 뒤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볼펜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예요. 판매하는 국가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연간 400억 개를 생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세계 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볼펜에 들어가는 볼펜 심, 볼펜 볼, 그거는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과 일본산을 거의 90% 수입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크롬이나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든 그 볼펜, 아주 정교하게 볼펜 심이 볼펜 끝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예. 옆에 잉크가 조금씩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봐요. 이걸 기계공학에서는 정밀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밀하게 가공하는 거. 근데 정밀 가공, 그러니까 미세하고 예. 좀 세세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볼펜 심을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이 리커창 총리가 이걸 언급한 이후 중국의 스테인레스 강 제조업체인 타이위안 철강이 갑자기 급속도로 그쪽 분야의 R&D를 하기 시작해서 네. 불과 1년 한 6개월 만에 볼펜 심용 2.3mm 두께의 초강도 스테인레스 강 개발에 성공해요.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감 오시죠? 1년 만에. 예. 예, 바로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대표적인 중국의 볼펜 메이커인 베이파 그룹에서 100% 중국산 볼펜 생산에 성공했다 발표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산업 현장에서 지금 쓰이는 기술 조목조목에 대해서 뭐 개발해, 뭐 해,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볼펜심 같은 경우는 뭐 첨단 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조금을 들여가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그걸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딱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게끔 하는 그런 정부 주도의 창업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부 주도 뭐 이 정도로 이제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이제 통제와 관리예요. 또 있어요. 통제와 관리.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한 기술을 육성해야 된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과제도 정해주고요. 과제를 정해주고. 네,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만 추려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보고받고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순수하게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과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개발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중국 공산당이 요즘은 뭘 원하는 거야? 그거 정부 과제 쳐다보다가 이쪽 분야에 창업하면 정부 보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 정부에서 초기 물건 다 사주겠구나. 이걸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당연히 창업하는 사람이 선택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뭐 학교나 이런 기업체들의 이제 뿌리잖아요. 네. 과제를 선정합니다라고 네. 하면 과제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게 쭉 정리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읽어보고 선정을 하는 방식인데 네. 여기서는 볼펜심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하니까 네. 지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방법은 엄청난 보조금, 네. 정부 주도, 그리고 통제와 관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의 과학기술 어쩌면 이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굴기. 그렇죠, 그렇죠. 과학기술 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터부시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나 베를린이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창업처럼 이 미래지향적인 요즘 21세기에 저런 방식으로 무슨 성과,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예.
사실 중국이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그 방법은 우리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국을 안일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의 어떤 아주 긴장감 있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모니터하는 거 이런 것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체제 전쟁에서 시장 경제가 무조건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의 성과를 낸 적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있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과학기술을 키우고 발전시키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